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70m의 초강력 태풍으로까지 발달한 산산은 1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를 포함한 일본 열도를 사실상 마비시켰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태풍이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세력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특별경보를 발령했고 225만 명을 대피시키는 등의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산산이 일본 역사상 손꼽히는 태풍으로 기록될 것임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이런 슈퍼태풍 산산의 상륙을 앞둔 당시 일본 국민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충격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산산이 도착하기 직전 일본 현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3가지 사연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21일 믿을 수 없는 기괴한 현상들이 일본 곳곳에서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일본에 예정된 재난재해는 여기서 끝이 아닌 상황이고 결국 한국의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나카무라 유키코예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네요. 기상 칼럼니스트로 일한 지 벌써 13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011년 그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였어요. 당시 저는 20대 후반의 신문사 수습기자였어요. 3월 11일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후 2시 46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죠. 당시 도쿄에 있던 저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TV에서는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문사에서는 저를 재난 현장으로 보냈고 저는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들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쓰나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마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47만 명의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쓰는 기사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랬어요.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고 2,500명 이상이 실종됐다는 숫자 뒤에 있는 개개인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했죠. 12만 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28만 채 이상이 반파됐다는 끔찍한 통계 속에 숨겨진 각 가정의 슬픔을 담아내려 했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쓰나미로 인해 원자로가 멜트다운되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더군요.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고가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일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 정말 두렵더군요. 특히 오늘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도쿄전력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 잔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작업자들이 해결료 잔해를 꺼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번에 꺼내려고 했던 해결료 잔해의 양은 3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원자로 안에는 아직도 880톤이나 되는 해결료 잔해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잔해들이 사람이 몇 분 안에 사망할 정도의 엄청난 방사능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오염수의 주 원인이거든요. 도쿄전력에서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실패한 걸 보면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기상과 지질 관련된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쩌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2년부터는 기상 칼럼니스트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점점 제 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복구 과정에 대해 꾸준히 글을 썼어요.
32조 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복구에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알게 됐을 때,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또한 피해가 심했던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현의 인구가 38만 명이나 줄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다시 한번 동일본 대지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지진과 관련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수가 2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재해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글로 쓸 때마다 저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진 정보를 확인해요. 그리고 태풍 정보도 확인하고요. 13년 전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요즘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야자키현에서 시작된 지진은 이제 이바라키현까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때 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섭더군요. 이게 난카이 대지진의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혼슈 남쪽 바다 밑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이곳에서는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판이 부딪히면서 쌓인 힘이 갑자기 풀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규모가 아주 크고 큰 해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의 서쪽과 중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후쿠오카, 긴키 지방, 도카이 지역 등 정말 넓은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제 고향인 도쿄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쿄까지도 크게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원이 상대적으로 얕아서 더 위험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는 마침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책상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더군요. 컴퓨터 화면에 쓰던 글은 그대로 두고 저는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진이 멈출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죠. 지진이 멈춘 후에도 한동안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글로 쓰기만 했던 위험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태풍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오사카 앞바다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산산의 최대 풍속이 시속 61km일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피해가 예상돼요. 저 정도 바람이면 나무가 쓰러지고 약한 구조물이나 광고판, 전선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해안 지역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다 보니 해안가의 건물이나 시설물들이 파괴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태풍의 강풍 반경이 120km래요. 이 범위 내의 모든 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해일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나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은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항구나 해안가의 시설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걱정되는 건 폭우예요. 엄청난 강수량 때문에 홍수는 물론이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10호 태풍 산산 이전에도 여러 태풍들이 일본을 위협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그리고 7호 태풍 안필과 8호 태풍 우쿵도 있었습니다. 이 태풍들은 한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7호 태풍 안필은 정말 무서웠어요. 안필이 일본 도쿄 남동쪽 260km 부근까지 접근했었거든요. 크기는 비록 중형이었지만 강도는 강이었어요. 풍속이 초속 43m, 그러니까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155km였어요. 혹시 이 수치들이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강풍 반경이 350km나 됐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안필은 일본 열도에 가까워지면서 더 강해졌어요. 도쿄 동남동쪽 160km까지 접근했을 때는 강도가 매우 강으로 올라갔고
풍속도 초속 45m로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강풍 반경도 370km로 커지더군요. 심지어 7호, 8호 태풍이 오기 전에는 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동북부 도호쿠 지방을 관통했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7.1 지진이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을 강타한 지 나흘 만에 태풍이 온 거였거든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채복구도 되기 전에 태풍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 태풍 마리아는 이와테현 오우나토시 부근에 상륙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 아세요? 1951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태풍이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 상륙한 건 겨우 3번째랍니다. 정말 드문 일이었죠. 이렇게 보기 드문 상황들이 반복되니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마리아가 일본에 상륙했을 때 중심 기압이 985헥토파스칼이었고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5m였어요. 그리고 이와테현 일부 산악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3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에는 24시간 동안 최대 2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리더군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항공편도 많이 취소됐고 신칸센도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9호 태풍 종다리의 경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태풍이 한국을 지나갈 거라고 해서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더군요. 어제 저녁 도쿄와 주변 지역에 1시간 만에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거든요. 보통 한 달에 내리는 비의 양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거의 재앙 수준이죠. 마침 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된 거라 도쿄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서 본 영상들도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맨홀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지하철역 계단이 마치 워터슬라이드처럼 변해버렸더군요. 전철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상도 보이던데 마치 전철을 세차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태풍 피해가 여기서 끝날 예정이 아니라니 이런 거 보면 일본의 재난재해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믿기지 않은 건 태풍 피해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나가자마자 6호 태풍 손띵도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지진도 걱정인데 태풍까지 이렇게 연달아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요. 알면 알수록 일본이 태풍의 길목에 있다는 사실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풍들만 와도 일본에서는 아주 큰 피해를 끼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런 태풍들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바로 홍수와 산사태예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니까 강이 범람하고 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리죠. 이런 2차 피해가 또 얼마나 클지 정말 걱정돼요. 게다가 이런 태풍들이 지진 피해 지역을 강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건물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복구 작업도 지연될 거예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기서 끝이어도 일본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안타까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토반도 대지진 때부터 시작된 액상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액상화 현상이 일본 곳곳에서 더 자주 발견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지진으로 인해 땅속의 모래가 물처럼 변해서 건물이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는 현상이에요. 영화에서 땅이 무너지는 상황 보신 적 있으시죠? 딱 그런 현상이랍니다. 이 말은 즉 영화처럼 일본 열도 자체가 침몰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고층 빌딩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질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쓰는 칼럼에서도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어요. 대만의 화롄현, 심지어 캘리포니아에서도 말이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지역에서는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 후에 시벨루치 화산까지 폭발했더군요. 화산재가 8km나 치솟았다는데 이런 일들이 모두 태평양 주변을 둘러싼 지진대인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서부해안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불의 고리에 포함되는 지역들의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 지진이랑 일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수도직하 지진, 심지어 후지산 대폭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특히 난카이 대지진과 수도직하 지진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이 두 지진은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만 둘 다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난카이 대지진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건 수도직하 지진이에요. 이 지진은 도쿄와 그 주변 지역의 땅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땅 깊숙이 있는 게 아니라 지표 가까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가 작아도 피해가 클 수 있거든요. 수도직하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쿄 주변의 지각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개의 판이 만나는 곳이라 작은 단층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단층들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수도직하 지진이 일어나면 도쿄와 주변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도쿄가 큰 타격을 받으면 일본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지진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두 지진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전문가들께 여쭤보니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수도직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시더군요.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지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 영향으로 도쿄 주변의 단층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이 두 지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말 큰 재앙을 맞게 되겠죠. 요즘 이것 때문에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최근에 저에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 3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거든요. 사실 이 3명은 저보다 훨씬 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SNS를 확인해 보니까 저만 빼고 한국으로 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갑자기 말도 없이 한국으로 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갑자기 나만 빼고 한국에 간 거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잖아 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중 둘이서만 원래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나머지 한 명이 추가되면서 셋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저를 끼고 싶었다면 저한테 충분히 말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계획된 여행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분명히 난카이 대지진이 무서우니 일본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도망간 것 같더군요. 이런 사람들을 요즘 일본 안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한국을 갈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도 당장 일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공권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저 같은 평범한 서민은 일본을 탈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일본에 남아 있어야 한답니다. 요즘 들어 재난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부러워요. 지리적인 특성상 일본처럼 지진이나 화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본은 한국과 비행기로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왜 일본만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자다가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일어난답니다. 혹시 지진인가 싶어서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또다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되는 마음에 뉴스를 확인합니다. 한 달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정말 지치네요. 사실 눈앞의 위험에 대처하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0년 내에 70에서 80%의 확률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비상가방을 확인해요. 물, 음식, 약, 라디오, 손전등 같은 것들이 가방에 잘 들어있는지 체크한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구들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생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저같이 걱정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하답니다. 의외로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 라고 말하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들이 딱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지진 전문가의 분석을 읽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 분석에 따르면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해요. 규모 8.5 이상, 심지어 9.1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끔찍한 수준 아닌가요?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당장 내일 일본이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그런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10m가 넘는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만 채 이상의 건물이 무너지고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크게 지진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예측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온한 걸까요? 일본 정부도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더 걱정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지진에 익숙해져서 그 위험성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태도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 칼럼을 통해서나마 경각심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는 힘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상태를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되었다면서 걱정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넘어가 버리니까요.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만약 정말 일본에서 생기고 있는 일들이 대지진의 전조이고 대지진은 이미 시작된 거라면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지금처럼 한국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는 비행기도 못 타고 배로도 도망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복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22일 제10호 태풍 산산이 괌 북북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 15km의 느린 속도로 북진하면서 태평양의 높은 해수온을 에너지원 삼아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35m, 시속 126km 수준의 강강도의 태풍으로까지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산산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에 이어 태풍까지 끊임없는 재난재해로 인해 이들은 제발 살려달라며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사토 유리코예요.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네요.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답니다. 요즘 일본의 기상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 일본의 기상 상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이렇게 우울했던 적이 없었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재해 소식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슬프게 느껴지네요. 기상캐스터로서 좋은 날씨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엔 그럴 기회가 너무 적거든요.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8월 8일 규슈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장님으로부터 비상 연락이 오더군요. 결국 저는 급하게 다시 스튜디오로 달려가 지진 속보를 전해야 했죠. 그때의 긴장감이란 아직도 정말 생생하네요.
굉장히 떨렸지만 애써 그런 모습을 감춘 채 카메라 앞에 서서 속보를 전했거든요. 결국 그때 정부에서는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까지 발표하고 말았고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죠. 이 지진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규모 7.1이라니 제 기억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었다니까요. 다행히 큰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대 50cm 정도의 해일이 관측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동일본 대지진을 겪어본 해안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해일만으로도 놀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퇴근한 이후에도 긴장감이 가시질 않아서 소파에 앉아 연신 TV만 틀어대던 저는 한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을 도저히 못 자겠더군요. 혹시나 또 지진이 일어날까 싶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TV 앞에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밤을 지샜는데도 피곤함은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임시정보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오후 태풍 마리아가 12일 오전에 이와테현 오우나토시 부근에 상륙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태풍 상황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매 시간 바뀌는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피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방송 중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즉석에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른답니다. 마리아는 이와테현에 상륙한 후 혼슈 북부를 횡단했어요. 이 태풍으로 인해 도호쿠 지방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200에서 250mm의 비가 쏟아졌더군요. 이건 평년 기준으로 볼 때 8월 한 달 강우량을 뛰어넘는 양이에요. 이럴 때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곧이어 6호 태풍 손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이 태풍은 일본 동북부를 향하다가 해상에서 소멸됐지만 그 평화로운 느낌도 잠시뿐이었어요. 태풍이 소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잠시나마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이런 시간은 찰나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6일 7호 태풍 안필이 다시 일본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필이 얼마나 강했던 태풍인지 아시나요? 초당 25m가 넘는 강풍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들으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초당 3에서 4m 정도예요. 그런데 이 태풍은 그 7배가 넘는 속도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정도 바람에 휩쓸리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속도죠. 그때가 한창 일본의 최대 명절인 오봉 연휴 기간이었는데 디즈니랜드도 안전상의 이유로 오후 3시에 조기 폐장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마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더군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던 사람들이 실망했을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안필 때문에 도쿄에서 나고야로 가는 신칸센도 하루 종일 운행을 중단했고 65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어요. 뉴스를 통해서 평소 같으면 분주했을 역과 공항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여 귀가하지 못하고 역과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불편했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부상자 소식도 들려오는데 들을수록 안타까웠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길을 걷다가 강풍에 날려 쓰러지셨고 40대 남성 한 분은 갑자기 닫힌 문에 손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될지 저희 엄마가 생각나다 보니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8호 태풍 우쿵이 센다이 동쪽 820km 부근 해상에 접근했고 9호 태풍 종다리는 한국의 서해 쪽으로 북상하다가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이어졌거든요. 다들 일본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처음에는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태풍 종다리가 소멸한 다음 날에 갑자기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그날 도쿄와 주변 지역에 1시간 동안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거죠. 그때 하필 또 퇴근 시간대였는데 도쿄 시내 곳곳이 침수됐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지하철역 계단이 침수되고
심지어 전철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평범한 거리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니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실감나더군요. 그리고 이젠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태평양 연안에 접근해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25일 오후 3시쯤에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 초당 35m, 시속 126km 수준에 이르는 강정도의 태풍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더군요. 산산 때문에 그나마 잠잠해진 일본에 또다시 엄청난 재앙이 생겨날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풍속이 126km 수준이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통 시속 100km로 달리니 이것보다 더 빠른 수준인 거니까요. 이 정도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상상해보면 아마 누구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고 집 안에 있더라도 창문이 언제 깨질지 몰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산산의 예상 이동 경로를 확인해보니 일본의 주요 도시인 도쿄와 오사카 사이를 지나면서 일본을 종단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2018년 당시에 21호 태풍이었던 제비의 경로도 이와 유사했는데 제비도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줬었습니다. 특히 간사이 국제공항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활주로가 완전히 잠기게 되었고 유조선이 바람에 휩쓸리는 바람에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파괴되어 5,000명가량이 공항에서 고립되는 사례가 있었죠. 솔직히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너무 억울하답니다. 왜 일본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본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올해 8월이 되면서 태풍 5호에서 10호까지 태풍이 한꺼번에 6개나 발생했는데 그중 5개가 일본 가까이에 와서 영향을 줬지만 한국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이 같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수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니 너무 분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가로질러 올라갔던 9호 태풍 종다리까지도 한국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큰 피해를 줬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번 10호 태풍 산산만 보더라도 태풍들이 한국은 피해가고 일본만 골라서 덮치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유치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가끔씩은 일본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분들은 태풍이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한 순서로 각종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잦은 지진과 태풍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때 직접 수많은 일들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번에도? 하는 생각에 괜히 불안할 때가 많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규모 8.0에서 9.0급의 거대 지진이에요. 만약 발생하게 되면 23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209만 채의 건물이 붕괴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 규모들 때문에 복구하기까지는 자그마치 40년이 걸린대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최대 1410조엔으로 추정된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네요. 이 숫자들을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죠. 23만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되시나요? 도쿄 시부야구의 인구가 거의 23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한 도시의 주민 전체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9만 채의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쿄 23개 구의 총 건물수가 약 180만 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수도 도쿄에 있는 모든 건물보다 더 많은 수의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큰 지진이 왜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일본 곳곳에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안이 액체처럼 변해서 건물이 가라앉거나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성이 물에 녹아내리듯이 단단했던 땅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도시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기에 더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수도지카 지진까지 발생한다면 아마 일본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지카 지진은 도쿄 근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을 말하는 건데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가 아예 초토화될 테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게다가 화산까지 폭발했대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할 따름이네요. 전문가들은 이런 지진 활동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 차례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건 후지산이에요. 179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후지산이 몇백 년 만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거든요.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수도권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물자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피난이 필요한 주민 수는 최대 2,670만 명, 정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요즘엔 못 믿겠어요. 지진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라고 해도 결국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용없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 토모카쿠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도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20년에 걸쳐 1,001조 엔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일본이 이런 수준의 피해를 견딜 수 있을지 싶네요. 이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78.3%가 해외로 점진적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해외로 이전할 것 같긴 하니까요. 심지어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도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13년 만에 3g의 해결료를 반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서 1시간 반 만에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거 있죠? 해결료 잔해가 1에서 3호기를 모두 합쳐서 약 880톤에 달한다고 하던데 이걸 과연 처리나 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3g이면 겨우 종이클립 하나 정도의 무게인데 이것조차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880톤이라니 저는 솔직히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모두 폐기한다는 계획을 당차게 발표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지연된다면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일본 대지진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방사능 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제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에는 엄마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저한테 얼른 한국으로 도망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이렇게까지 걱정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도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캐스터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일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이 자리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든 피할 수 있게 싸놓은 짐이 있기도 하고요. 목숨은 건져야 하잖아요. 제가 알아보니 한국은 장마 때부터 미리 자연재해가 일어날 곳들을 모두 예측해서 불필요한 피해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일본은 정치인들이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면 피난소 3,500곳이 침수될 수 있다는 보도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3,500곳이나 침수될 수 있다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소 하나 믿고 거기까지 힘들게 도착했을 텐데 그런 곳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확실히 일본 혼자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던 게 한국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나 통조림 같은 비상 물품을 사재기하고 있고 지진 대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개인적인 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이미 일본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군요. 일본에 살던 중국인들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비행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죠.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 전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한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문제없을 거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지진의 위험에 대한 얘기는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방심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SNS를 보면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구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는 다 뒤집어 쓰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일본이 정말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상 모델에서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의 규슈 지방을 통해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최악의 경로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태풍 산산은 매우 강이라는 역대급의 위력을 가진 채 매우 느린 속도로 일본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다 보니 일본 내부에서는 특별 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입니다. 지진과 화산활동으로 이미 불안에 떨고 있던 일본에 이번엔 태풍까지 덮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자신들만 이런 연이은 재난을 겪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확정된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기상예보관으로 일하고 있는 유리코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10호 태풍 산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올해 들어 일본은 정말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안필까지 이렇게 연달아 태풍이 일본을 강타했죠. 특히 마리아는 8월 초에 혼슈 도호쿠 지역을 관통해서 큰 피해를 줬어요. 그때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고 수많은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손띤과 안필이 연이어 일본을 강타했죠. 하지만 태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10호 태풍 산산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산산은 지금까지 일본을 강타한 태풍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크고 강도도 매우 강하거든요. 게다가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서 장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풍 산산의 형태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더군요. 특히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그 세력이 강해진다는 뜻인데 산산은 계속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산산 관련해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풍 중심 근처에서는 바람이 무려 초속 60m까지 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보통 태풍이 오면 우산을 쓰고 다니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바람이면 아마 우산은커녕 서 있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그나마 서 있는 것만 힘들 정도면 집에 있으면 되니 다행일 텐데 60m씩이나 되는 바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는 강풍이 특히 더 무서운 이유는 달리고 있는 트럭들이 바람에 넘어갈 수 있고 건물의 지붕이 아예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만 있는 것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한 바람이 오랫동안 지속될 건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측 결과로 봤을 때 산사는 일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줄 텐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강풍이 불면
피해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되질 않네요. 더 큰 문제는 이번 태풍 산산이 2019년 10월에 일본을 강타했던 태풍 하기비스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도 태풍 하기비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그때 일본에서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난 폭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건 물론이고 대규모 산사태까지 발생했죠. 특히 나가노현에서는 하키마 강이 제방이 무너져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도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제가 그때 도쿄에 있었거든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군요. 순식간에 도로가 강으로 변했고 지하철역은 물에 잠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역사나 건물에서 밤을 새워야 했죠.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예보가 빗나갔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사실 저희도 최선을 다했답니다. 다만 자연의 힘이 저희가 예측했던 범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산사는 현재 규슈 남쪽 해역을 이동하면서 북상 중이에요. 기상청 내부적으로 각종 모델들을 통해 예측해봤을 때는 곧 규슈 중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해요. 문제는 이 태풍의 강도와 속도인데요. 보통 태풍은 육지에 가까워지면 세력이 약해지는데 산사는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현재 시속 5km 정도의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와 비슷한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느린 속도가 왜 문제냐고요? 태풍은 육지에 상륙할 때까지 바다 위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태풍을 마치 동물이라고 가정해보면 수증기는 태풍의 먹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렇게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예측으로는 매우 강 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강한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일본을 관통한다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1000mm가 넘는 강수량이 예상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 비의 수준이에요. 심지어 더욱 절망적인 게 미국 GFS 기상 모델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도 규슈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예측 결과도 있더군요. 어떻게 되든지 큰일 난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 일본의 자위대와 경찰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인력이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구조와 대피하는 데에만 투입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바로 치안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 빈집털이나 사기 같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피해 지역에서 집을 수리해준다며 접근한 이후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생겼던 히로시마 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빈집털이가 성행하고 있다는 루머가 퍼져서 경찰이 나서서 해명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일본인들이 저질렀던 범죄인데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루머들이 퍼졌었죠. 특히 한국인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루머들을 퍼뜨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자경단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같은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의심하는 건 너무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국적 상관없이 서로 도와야 할 때 아닌가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전역에서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쌀 판매대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다 보니 사람들이 쌀을 사재기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군요. 사실 저조차도 불안하기는 해요. 심리적으로 태풍이 오기 전에는 비상식량을 준비해놔야 문제없이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저를 비롯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식량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에서는 매일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장님의 지시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시민들에게 대피 경로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만히 두다가는 산산이 일본 본토에 상륙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특히 저번 오후에 진행했던 회의에서는 청장님께 긴급 대피 경보 발령을 건의했어요.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방은 최소 일주일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긴급 대피 경보를 발령해서 외출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태풍 산산이 상륙한 이후의 3일간은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고 지금 당장 긴급 대피 경보를 발령하면 사회적 혼란만 커질 거라는 답변뿐이었어요. 청장님이 어떤 힘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더군요. 저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걸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장님을 설득했습니다.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돌려가며 이번에 다가오는 태풍 산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죠. 다행히 제 필사적인 노력이 통했는지 28일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겨우 태풍 특별경보가 발령되었어요. 특별경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예상될 때만 발령되는 거예요. 중심기압이 930헥토파스칼 이하거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을 때 내리는 건데 이번 10호 태풍 산산이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이번 특별경보와 대피령으로 인해 미야자키와 가고시마 주민 63만 명이 대피할 예정이고 토요타는 14곳의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 경보를 내리면 뭐 하나요? 태풍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최소 며칠의 시간은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부족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여유도 없을 거고요. 게다가 이동 속도가 느려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태풍 특성상 그만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님도 긴급대피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 도는 소문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럴 만한 게 일본인들이 단체로 태풍을 피해서 한국으로 도망가려는 움직임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공항에만 가면 한국행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라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런 대규모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결정이 늦어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태풍은 이러고 있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번 10호 태풍 산산만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경로를 여러 번 빗나가다 보니 신뢰를 많이 잃었죠. SNS를 켤 때마다 또 빗나간 예보, 세금 낭비하는 기상청처럼 기상청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던데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어제는 한 시민분이 직접 기상청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물론 경호원들이 막아서 사무실 내부로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느냐고 소리치셨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분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잠도 잘 못 잘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태풍이 끊임없이 오는 날들은 더하죠. 하지만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저희 직장 동료들도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인 점심시간에 만나도 웃음 한 번을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예보에 따르면 태풍이 상륙하는 날부터 24시간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이 아마미 지방에서 300mm, 규슈 남부와 도카이 지방에서는 200mm에 이를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 비가 내려서 규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에 최대 500에서 6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상태이고요. 이렇다 보니 지금 일본 전체가 위기 상황이에요. 특히 구마모토를 포함한 규슈 지역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당장 대규모 대피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늦장을 부리면서 대응하는 바람에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죠. 솔직히 이런 재난재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겨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컴퓨터로 최선을 다해 계산을 한 다음에 예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요즘에 쌓인 게 많다 보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저희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국은 그저 더위만 걱정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이번 10호 태풍 산산이 지나가면 한국의 더위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랍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예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태풍 소식을 전하면서도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북풍이 불어와 무더위가 꺾일 전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같은 태풍이고 이렇게나 붙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 정말 운명의 장난 같더군요. 사실 10호 태풍 산산도 문제이긴 하지만 산산이 지나간 이후에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최근 일본에서 지진 활동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 이것도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9일에는 도쿄 근처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고 10일에는 홋카이도 근처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19일 새벽에는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기상청에서 일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누구보다 많이 접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도 몇 배는 불안하답니다.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난카이 대지진이 정말 머지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기상청에서도 당연히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미야자키현의 큰 지진 이후에는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한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SNS를 들어가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태풍을 만들어 보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왜 한국은 일본 바로 옆인데도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말이에요. 기상예보관으로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완전히 근거 없는 억측이니까요. 아무리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태풍을 만들겠어요? 일본이 태풍에 하도 많이 시달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거니까 한국 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왜 일본의 자연재해 얘기를 할 때마다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본이랑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오히려 다른 일본 사람들만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 지쳐서 지진, 태풍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매년 잊을만 하면 자연재해가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크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일본을 떠서 한국에 가고 싶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말이에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며칠째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쁘면서 이런 걸 쓸 시간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일본 기상청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아무튼 다들 긴장한 상태로 각자 자리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밤새 일하면서 모델을 돌렸는데 돌릴 때마다 제발 태풍이 약해지거나 경로가 바뀌기를 하는 희망을 가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더군요. 오히려 산산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경로는 마치 일본의 횡단열차 노선 마냥 정확하게 일본을 따라가게끔 예측되니까요. 솔직히 이런 상황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하필 왜 내가 살고 있는 일본만 이런 시련들을 겪어야 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그래도 제가 아니면 누가 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이번 태풍 산산으로 인해 저희 일본이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저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의 도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쩔 때는 갈등도 생기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서로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답니다. 그때 한국 구조대원들이 일본에 와서 헌신적으로 구조 활동을 해주셨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다른 나라 구조대들이 하나둘 철수할 때도 한국 구조대는 끝까지 남아 도와주셨더군요. 일본인으로서 그때 정말 감동받았고 한국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도움받았던 일본이 이번에도 큰 위기와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한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